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이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입니다.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 패스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됐는데요.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 위반 사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차 접종 후에 180일이 지난 사람 가운데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34만여 명은 방역 패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잇따라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7시 뉴스는 부산이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모레 오미크론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50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항운노조 간부에게 금품을 주고 친척을 항만터미널에 취직시킨 부산항만공사 고위 간부를 부산항만공사가 징계 조치는 없이 한 해 학비가 2천만 원이 넘는 연수과정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공무원이 1년 새 20% 가까이 증가하는 가운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은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한 달여 만에 700명대로 내려왔지만 해외 유입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주 오미크론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이승재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추가로 적용되는 곳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들입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까지인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이 부여됩니다.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살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른 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 패스에 대한 계도 기간은 종료됐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이용자에겐 10만 원의 과태료가,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와 함께 운영 중단 등의 행정 처분도 받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 연속 3,000명대로 3,007명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86명, 700명대로 떨어진 건 34일 만입니다. 해외 유입은 239명으로 국내 발생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증가 등으로 현재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0%를 넘었습니다.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비록 최근에 여러 방역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도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정부는 이번 주 수요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전문가 논의를 거친 뒤 거리두기 방안과 오미크론 대응 체계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함께 단계적 4차 접종에 대해서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선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5명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상구의 한 대학교 동아리에서 1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동구시장과 서구 공동어시장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중증 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75%며 하루 사이 60대 확진자 2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모두 65명입니다. 이어서 오후 2시까지 집계에서는 104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500만 원까지 먼저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손실보상 선지급 방안 계획이 나왔습니다. 19일, 즉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오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을 선지급받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9일엔 출생연도가 9 또는 4로 끝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오부제 기간 중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그 이후엔 24시간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자에겐 해당 날짜에 개별 안내 문자가 갈 예정입니다. 신용점수,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인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받았는데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3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은 나중에 갚습니다. 갚아야 할 200만 원은 1% 저금리로 5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700만 원이라면 정부가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선지급금 500만 원은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자신의 친척을 항만 터미널에 취업시키려 노조에 수천만 원을 건넨 부산항만공사 간부의 비리, 저희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를 징계하기는커녕 회사 돈으로 수천만 원짜리 연수교육을 시켜주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특혜가 아니라 자숙의 시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만공사 고위 간부가 2천만 원을 항운노조 간부에게 주고 친척을 항만터미널에 취직시킨 사실이 지난해 말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그 간부를 직위 해제하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실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고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징계 조처는 없었습니다. 감사실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감사하겠다고 통보해왔고 부산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신 부산항만공사는 비위 간부를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에서 하는 공기업 리더십 1년 과정에 연수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4급 이상 공기업 간부만 갈 수 있는 공기업 관리자 육성 과정으로 학비만 한 해 2,200만 원입니다. 학비는 전액 부산항만공사가 내고 비위 간부는 직무수당만 빼고 연봉도 그대로 받습니다. 교육을 보낸다 하는 것은 가서 편히 이사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기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비위 간부에게 징계 대신 특혜 연수를 시켜주는 부산항만공사. 항만 관리 권한을 갖고도 항만 취업 비리를 뿌리 뽑으려는 의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부산항만공사 안팎에서는 이런 게 해양수산부 차관까지 지낸 강준석 사장이 표방하는 혁신 경영이냐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네, 최근에 탈북민이 철책을 넘어서 다시 북한으로 갔죠.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평양이 고향인 김숙희 씨. 10여 년 전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왔지만 그동안의 생활이 편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뭐 한 달에 나가서 200m 가는 거 가지고 보험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아하고 둘이 살려면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탈북민의 월 평균 임금은 216만 원. 전체 임금 근로자 평균의 70%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참기 힘든 건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 한마디입니다. 한국도 살기 좀 힘든데 우리가 그 어떤 걸 뭘 바라지도 않습니다. 뭔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말이라도 첫째는 말을 상처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말을. 예. 말에서 상처받습니다. 새해부터 전해진 철책 월북 소식에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따가워질까 마음 졸입니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한번 뉴스에 뜬다든가 언론에 뜨면 하수구 탈북자들이 마음이 더 조마조마해요. 2020년 남북 하나재단 조사에서 탈북민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차별과 무시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할, 그리고 앞으로 통일의 시대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준비할 수 있는 동반자로 생각을 한다면 북한 이탈 주민분들 좀 보는 인식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편견들이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내에서 살아가는 탈북민은 3만여 명. 전문가들은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구성원으로 탈북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천을 방문해서 교통정책을 공약하는 등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일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경력 단절, 고용 유지, 일과 생활의 균형 등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안 쓰면 손해보고 쓰면 이익을 보게 해 남녀가 육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육아 책임을 좀 분담하고 또 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최근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 후보를 향해선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 대안을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천으로 향해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인천 선대위 출범식에선 인천 상륙작전 같은 역전의 드라마가 인천에서 시작될 거라고 말했고 광역 급행철도 신설 등 지역 교통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오후엔 대한노인회를 들러 기초연금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기초연금 급여를 좀 현실화해가지고 다니시고 싶은데 좀 다니시고 또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른바 멸공 논란에 대해선 필요한 물건을 산 것뿐이라면서도 헌법 질서 안에서 누구나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5대 녹색산업 분야를 통해 일자리 150만 개를 창출하겠다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특강을 통해 과학기술 중심 국가 전략을 강조하고 선대위 회의에선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재난을 선거에 이용한다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핵심 인물들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방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입니다. 김만배 씨 측은 검찰이 언급한 공모지침서의 7개 독소 조항은 당시 민관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아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공모해 이 같은 조항이 공모지침서에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측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공모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정민용 변호사 측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는 무리를 일으켜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소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정 회계사가 공개된 자리에 모습을 나타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 부인했는데 혼자만 인정하신 이유 뭡니까? 유 전 본부장 등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사업 협약을 맺어 최소 1,800억 원 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열립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네, 민원인에게 폭언을 듣거나 또 폭행을 당하는 공무원의 피해 사례가 한 해 4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무원 보호를 위한 관련법도 최근 국회를 통과했죠. 현장에서는 조례 제정 등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시청을 찾은 한 민원인 공무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욕설을 내뱉습니다. 급기야 서류 뭉치를 공무원 얼굴에 던지기까지 합니다. 이 민원인의 행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공무원이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사례는 1년 새 20% 가까이 증가한 4만 6천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런 스마트워치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전화가 걸어지고 위치도 전송됩니다. 몸에 착용하는 소형 카메라를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민원 담당 직원을 넘어 모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스마트 기기나 웨어캠 같은 기기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위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그런 보조 장치들이 개발이 돼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금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영구와 남구, 동구, 사상구 등도 잇따라 조례를 마련하고 공무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조례가 모든 구군이 다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즉각적인 출동,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성민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유리 칸막이 설치, 사전 녹음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말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정시 모집 인원을 늘린 수도권 대학들은 경쟁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국공립대 등 일부를 뺀 3분의 2는 미달이 예상됩니다. 이 수도권과 지역 간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지역 대학의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입시 전문 학원이 전국 대학 정시 모집 경쟁률을 분석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은 평균 6대1, 지방대학은 평균 3.4대1로 수도권과 지역 모두 지난해 경쟁률보다는 조금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원자 규모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서울과 수도권 70여 개 대학에는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30% 이상 증가했지만 지방 100여 개 대학에는 1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 커지고 있는 거고 지방권 소재 대학들 중에서도 괜찮은 대학과 그렇지 않는 대학의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전문 대학생들이 대거지금 4년제 대학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시 모집은 3번까지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 3대1 미만일 경우 사실상 미달로 보는데 부산은 15개 대학 가운데 국공립대 3곳과 사립대 2곳을 빼곤 모두 3대1 미만으로 미달 위기입니다. 모집 인원보다도 지원자가 적어 1대1에도 못 미치는 대학도 2곳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미달을 겪은 뒤 미리 모집 정원을 줄이는 등 대비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원은 없고 그 수도권에서는 정원을 안 줄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정시 모집 합격자는 다음 달 8일 발표하고 다음 달 21일부터 27일까지는 추가 합격자 발표와 등록이 진행됩니다. 지역 대학들은 또다시 일주일 동안의 추가 모집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네, 최근에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다가 1월 달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도 잦아졌는데요. 10년간 평균의 3배가 넘게 발생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사만사온,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했던 우리의 겨울은 이제 진짜 사만사미가 됐습니다. 3일 춥고 4일은 미세먼지입니다. 주말에 야외 활동 계획하고 밖에 나갔더니 공기가 너무 탁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KBS 파노라마 카메라가 담은 어제 정오 한강변인데요. 하늘도 강도 온통 잿빛이죠.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나들이 나선 시민들도 발길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저는 마스크를 썼지만 강아지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빨리 들어가려고요. 수도권과 충남은 주말 내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환경부가 이렇게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현재는 관심 단계입니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기준과 같고요. 주의 이상의 경보는요,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이 돼도 발령이 됩니다. 특히 앞단계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게 예상돼도 발령이 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건강보호 조치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어제 수도권과 충남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오늘 세종과 충북, 전북까지 확대됐습니다. 석탄발전소는 감축 운행 들어갔고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도 단축됩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감 장치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해당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내일부터는 상황이 좀 나아진다니 다행이죠. 11일 오전부터 참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서풍이 강하게 유입되어 해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말고도 불청객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산불인데요. 새해 들어 전국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경남 양산과 함양 그리고 전남 고흥에서 이렇게 산불이 발생해서 살림을 태웠습니다. 지난 4일에는 충북 청주의 한 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보다 하루 전에는 강원도 인제군입니다. 산등성 타라 연기가 피어오르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봄에 집중되던 산불이 올 들어서만 벌써 어제 기준으로 25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건이었거든요. 이거에 1.7배나 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기간 발생한 산불이 평균 8건이었는데요.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1월 산불 발생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1990년대 5.7%였는데요. 지난해는 13%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상대 습도가 감소를 하고 산림내 탈 수 있는 연료인 낙엽과 나뭇가지들이 바짝 건조해 있기 때문에 특히 1월 기온 상승폭이 다른 달보다 크게 나타났거든요. 한반도 온도가 1.5도 오르면 산불 가능성은 8.6% 상승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있다면 금방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 산불의 절반 가까이가 입산자 실화나 쓰레기 소각 등 사람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더라도요,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그래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입산 시에는 화기나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주주입니다. 네, 대학과 기업의 위기는 곧 그 지역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 때문에 그 돌파구를 좀 모색해야 하는 절실함을 안고 있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그 돌파구를 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기업 그리고 대학이 협력하는 이른바 오픈 캠퍼스 미팅을 주목할 만합니다. 부산시 지산학협력과 이순정 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산학협력이란 단어는 뭐 예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이 지산학 그러면 이게 지역, 지방 정부가 붙었다는 건데 네, 이게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가 되는 거고 네. 어떤 컨텐츠들이 좀 들어있는 건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산학협력이라는 개념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네. 기존의 산학협력이 개별 기관이나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대학과 기업 간의 연결이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산학협력에 지방정부와 지역이 함께 하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위해 부산시가 적극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네. 즉 지자체와 산업계, 대학이 상생하는 부산형 지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예. 이를 위해서 지산학협력 플랫폼인 지산학협력센터를 작년 8월에 개소하였으며 향후 5년간 2,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산학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그리고 수요기반 인재 양성 그리고 대학 R&D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기존의 산학협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네, 지방 정부가 플랫폼을 하나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학생들도 오고 또 기업에서도 찾아와서 서로의 요구 사항을 좀 나누는 그런 이제 자리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왔고 그 속에서 어떤 좀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지역 산업과 대학의 위기 속에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오픈 캠퍼스 미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네.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 직원들이 대학을 방문해서 기업체, 학생, 대학 관계자 등을 만나 토론하고 그리고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6월부터 동의과학대를 시작으로 올해 1월 영산대학교까지 8개 대학을 방문하였고요. 네. 이런 대학을 찾아가는 오픈 캠퍼스 미팅을 하는 이유는 대학별 여건과 필요한 솔루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개별 대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기업과 시, 대학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컨대 신라대의 폐파크 조성 사업이나 동아대의 수소밸브 분야 고도화 등 부산 지역의 23개 각 대학의 특성화를 저희 시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럼 8개 대학과의 그 오픈 캠퍼스 미팅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나머지 23개 대학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전체 나머지 대학들은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학별로 좀 어떤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대학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부산시에서도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근데 어떤 대학별 특성화라는 게 장점도 있겠지만 너무 그 한 분야에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인데 어떻게 뭐 취업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또 부정적인 어떤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학령 인구 감소와 그리고 지역 인재 역의 유출로 인하여 사실 지역 대학과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이런 때일수록 대학별로 특성화된 분야가 없다면은 저희 지역의 대학의 생존 그 자체에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미래 인재 육성과 R&D 분야의 그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그리고 학과 신설 및 개편 등 대학의 구조 개선도 함께 지원을 해서 보다 실질적인 지산화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어떤 순수 학문 종합교육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역 인재부터 양성하고 지역 대학부터 살리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오픈 캠퍼스 미팅을 통해서 그러면 쭉 한번 돌게 되고 대학들의 요구사항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언제쯤 결과물로 좀 드러날 수 있는지 언제쯤 가셔야 될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저희가 대학을 찾아가지만은 그 속에서는 그 시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논의되고 제안된 사항들은 저희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그리고 또 각 부서별 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학의 R&D 기술이나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하는 링크 사업이나 그리고 창업 중심 대학 사업 등 중앙정부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할 시에 11일 매칭하거나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학과 기업의 체질 강화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울산, 경남으로 또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이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그렇죠. 그 부울경의 그간의 그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서 균형 발전과 동반 성장의 발판을 좀 마련하고 글로벌 초강력 경제권도 도약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 양성과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과 지자체 간의 그 지역 혁신 플랫폼 체계를 구축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의 인재들이 보다 넓은 무대를 배경으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꿈을 펼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형준 시장의 이게 핵심 공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근데 올해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야 연임 여부와 상관없이 좀 지속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도시 부산 조성은 저희 박형준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지만은 네네.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의 성공한 혁신 도시들의 공통점이 바로 산학협력 도시를 통해서 발전해왔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시장의 연임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러한 시그널을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말에 저희들이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 그래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지속적인 지산학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체 등과 상호 협력해서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기에 빠진 지역 대학 또 지역을 살리는 그런 또 묘수가 될지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최연소 국가대표로 이제 세계 볼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메달 3개를 획득한 한국 남자 볼링의 유망주 지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무대로 나가면은 이제 2019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볼링 선수권 대회에서 5관왕 전 종목 석권을 했었고요. 이제 지난해 4월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로 발탁되면서 이제 지난해 열린 두바이에서 이제 세계 볼링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하고 이제 한국 남자 볼링을 대표하는 선수가 이게 약간 양궁이랑 비교를 하면 이제 양궁 선수분들이 이제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치열하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제 볼링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무대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수층이 되게 두껍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볼링장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가 이제 볼링 선수 해볼 생각 없냐고 권유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빠가 볼링장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제 공식적인 훈련 시간 외에도 이제 아버지 볼링장 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뒤에서도 아빠가 항상 지켜봐 주셔가지고 보통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하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웨이트 하고 한 번은 이제 그 레인 위에서 울었던 적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어렸을 때다 보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정말 감독님도 형들도 이제 다 잘 챙겨주시고 이제 부산시 체육회에서도 이제 전폭적으로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래서 형들도 되게 잘 챙겨주고 착하시다 보니까 금방 적응해가지고 지금 다들 화목하게 잘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약간 체계적으로 이제 딱딱했는데 이제 실업팀에 입단하고 나서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볼링에 대한 자부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에게 볼링이랑 이제 거의 제 인생의 한 반을 가까이 같이 살아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행운이기도 하고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저희가 매년마다 볼링 국가대표 선발전을 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발탁이 되면 이제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현재 저희 목표입니다.
네,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9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에 감염돼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제구 보건소는 지난 5일 조리원 신고를 받고 임산부와 신생아,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 9명과 종사자 2명에게서 RSV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리원 측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주 임산부와 신생아 등 40여 명을 퇴소 조치했습니다. 주로 겨울에 유행하는 RSV는 영유아, 폐렴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감염 관리가 필요합니다. 종일 희뿌연 미세먼지로 답답하셨죠? 전국적으로 대기질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현재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가리키고 있고요. 내일도 오전까지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건조특보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부산도 내일 낮부터 북서쪽에 한기가 들어오며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 경남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산과 양산이 0도, 부산 1도로 오늘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도에서 3도에 그치며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부산에는 비나 눈 예보가 없고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이제 겨우 열흘간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만 나이로는 벌써 2살. 이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한국식 나이 셈법 때문입니다. 생활에서는 물론이고 또 민법이 정하고 있는 나이와 일부 법률은 기준이 아예 다르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제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제안은 이미 국민청원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간 2차례나 입법 발의가 돼서 소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회 간접망을 통해서는 이 만 나이로 정착하자는 선언과 또 입법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한데 적어도 불합리한 나이 계산 때문에 12월 출산을 피한다거나 또 피해를 보는 일들은 없어야겠습니다. 부산이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